자, 이제 계속해서 소유권에 관한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29회 때 나왔던 특이한 문제였었죠. 자,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소유권에 배치를 해봤는데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돌려주기 전까지 물건을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잘 돌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르쳐서 선관 의무에서 앞에 우리가 유치권 얘기했었는데 유치권자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을 때 나중에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해서 먼저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요.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이 목적물을 사용을 하다가 임대인에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된다. 전세권자, 유치권자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 이 임차인을 가리켜서 직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 임차인이 된다. 그래서 소유권자,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바로 자, 선관 의무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일단 더 편리한 경우 이때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장래 토지용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 맹지여서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됐을 때 그 맹지 소유자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었죠? 바로 이게 그것을 양수한 사람, 양수인은 어떻다? 다시 유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이렇게 가죠. 그래서 1번 주의토지통행권자 담장과 같이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자, 어떤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게 맹지야.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이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담장을 설치해서 못 다니게 막는다. 그러면 당연히 담장 철거 등을 주장할 수 있다.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뭐 지금 지구상으로 제일 유력한 문제가 이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답으로 구성을 한 사례. 3번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더 편리한 경우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랬었고요. 4번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된다. 이거 이제 건축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자,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는 도로에 2m 이상 자 붙어 있어야지 이게 맹지가 아니죠. 그런데 한 1m 접해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옆에 토지로 나다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5번 주의토지통행권 일단 발생하게 되면은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로가 개설이 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주의토지통행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자, 더 편리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장래 토지 형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나다낼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주의토지통행권 자, 그 문제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답이라도 꼭 알아야 돼요. 자, 특히 주기상 오래전에 나왔었고 요 근래는 다 사이드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는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게 될 주제. 자, 주의토지통행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주의토지통행권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이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주라고 하는 것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당장 나다니기 위한 것이 주의토지통행권이죠. 그래서 2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좀 사이드 지문인데요. 자, 이렇게 맹지가 있고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서 통로를 개설한다까지는 통행권자의 비용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걸 이제 소유자가, 이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담장등을 설치해서 방해를 하면 이 방해 제거 비용 등은 토지 소유자 몫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고, 그 다음에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을 때 담장 설치한 케이스죠. 이때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그 외 주의 토지 통행권에 성립되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등기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유치권,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묘, 기지권 이런 같은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을 보다 보면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될 테고, 설령 등기가 됐다 한들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해서 요 얘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자, 등기 관련해서 200. 자, 지금 이제 절대적 각하 사유니까 258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요약집 258페이지. 자, 절대적 각하 사유,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절대적 각하 사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관공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질 등기를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 역시 절대적 각하 사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의한 것이 점유권, 유치권에 관한 등기 신청 등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거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될 테고요. 자,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무효로 해석을 하죠. 그 외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복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전세권에서 공부할 거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 처분, 분리 양도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논의하게 될 고분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 이런 것들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 그런 거 한번 나왔었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게, 자, 지금 이제 환매특약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환매특약의 등기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의 등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주의 토지통행권의 성립은 등기 자체가 필요가 없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 문제는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24회 때, 27회 때 나왔던 주제. 그럼 지금 30회 때 안 나왔으니까 31회 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이제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유력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상린 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할 때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 다른 관세비 없으면 쌍방이 면적이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자, 설반 측비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어요. 설반 측비. 그래서 설치 비용은 어떻다?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전통적인 지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어떻다?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될 테고요. 2번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해서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자, 을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 해서 아까 이제 토지 분할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 그 맹지 소유자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됐다. 그래서 옆에 토지를 다 다닐 수 있고 이때는 보상 의무는 없다 해서 옳게 구성이 되었었고요. 3번 인지 소유자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토지 소유자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자, 곤란한 때, 자,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물 얘기는 이제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자,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란 근방에서 건물을 수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토지 통일권 얘기하고요.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그래서 좀 1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상린관계에서 이 외에도 자, 반미태선 격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반미태선 격리하지 않고 건물이 지어져 버리거나 완공이 되거나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그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출제가 됐었고, 가지 뿌리의 제거라고 해서 가지 제거는 임의로 할 수 있고요. 뿌리의 제거라고 하는 거, 뿌리의 제거는 임의로 할 수 있고, 가지의 제거는 한번 제거 청구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가지 제거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린 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하게 된다 해서 설반 측비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2번 토지 소유자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나가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 얘기는 다 버리자고 그랬었고요. 자,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원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밤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어려워서 길어서 놓치게 되는 지문에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소위 형성권의 의미로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담장 설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회 때 나왔던 주제에서 자,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뭐라고요?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실 것. 그래서 이 담장 설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논의할 주제 검토하겠습니다. 자, 상린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자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했을 때 통로 개설 비용 등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토지 소유자, 인접 소유자가 방해했을 때는 그때는 그 철거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을 때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오른표.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일 때, 자, 이때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 공유 관계가 되게 되면 분할 청구라는 것이 하나의 권리가 되죠. 그래서 공유의 특징이라는 것, 등기가 돼 있을 때, 등기가 될 때, 자,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허용되게 된다. 근데 이제 담장은 분할해서 뭘 할 것이며, 이건 담장은 등기할 수도 없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철거 청구 안 되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그래. 앞에서 이제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예외 항목, 자, 끄트머리 가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완성이 되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진행이 됐을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려야 될 주제가 지금 소유권에 관한 부합 얘기 먼저 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합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자, 부동산하고 동산 등이 결합이 돼서 떼낼 수가 없다라든가,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돼서 떼낼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때 부동산의 범주는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바로 수목과 농작물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부동산
부동산의 한 범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1번 질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 되게 된다. 이 사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수목이라든가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임차인에게 귀속이 된다. 즉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점점점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 요것도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다시 갑시다. 건물이 증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된다. 3층짜리 건물인데 임차인이 어떤 이유로 4층으로 증축을 해버렸다. 그러면 4층 부분은 당연히 어떻다? 건물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 현혹되면 안 되고요. 부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이 증축되게 되면 어떻다? 부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부합물도 같이 어떻다? 낙찰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저당권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 달리 약정이 없으면 부합물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합물 종물의 소유권도 어떻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이걸 꼼꼼히 가시면 안 돼. 다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증축된 부분이 있다. 이것도 어떻다? 부합의 문제로 해석한다. 건물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매수한 사람, 그게 경매가 됐든 간에 또는 단순한 매매가 됐든 간에 매수한 사람 당연히 어떻다?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다른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케이스 응용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한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게 된다. 해서 우리 임대차 파트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차인, 이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나무라고 하는 것, 수목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이 식재가 된 케이스니까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데 자재라고 하는 것 또는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건물에 자재를 붙였다 또는 시멘트를 붙였다. 그럼 어떻다? 당연히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 다시 문장을 다 읽으시면 안 돼. 이게 더럽게 길어요. 판례 자체가. 그래서 어떤 건물에 시멘트를 붙였다 또는 자재를 붙였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멘트, 자재 소유권은 누구?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어떻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이 문제가 지금 연속 2번 구성이 되게 되는데 판례를 읽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렇게 짜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은 자재,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것.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이다 라고 했어요. 이 내막을 모르는 거야. 자기 건물에 시멘트가 달라붙고 자재가 달라붙고 이런 과정 등에 대해서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달라붙었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의 그 소유자에게는 어떻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건 이제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자재, 시멘트라는 표현 나오면 어떻다? 당연히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건물 시멘트를 원래 소유자가 이걸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부합에서 이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주제가요. 자, 부합에 관한 설명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으니까 오른편 되겠습니다. 니은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포인트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라고 해서 오른편 정당한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런데 그럼 원래 토지 소유권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확기에 된다. 성숙하게 된다. 그러면 경작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세 번째,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라고 할 것. 자, 건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은 어떻다?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단순화시켜야 돼. 증축한 부분은 어떻다?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세 가지 기억년 디귿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시멘트 얘기가 될 거야. 자재 얘기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미리 외우고 들어가 봐야 돼. 자재,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요렇게 뼈대를 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요 문제의 답은 자 3번 보셨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부합에 관한 설명 등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데 아까 우리 부동산의 범주에는 자, 토지, 건물 외에 또 뭐도 존재할 수 있다. 농작물 또는 수목 이것도 어떻다? 부동산의 일종이 된다. 수목이나 농작물이 굴러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질문요.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점점점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해서 부동산하고 동산이 달라붙게 되면 무조건 어떻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땅이 만약에 100평짜리 땅이야. 자, 100만 원짜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산삼 이런 것들 어마무시한 고가의 작물을 심었네 해서 산삼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동산의 소유권을 그 산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또 자, 어떤 토지 100평 한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저 기름 탱크 유조자 기름 탱크 정유소에 주유소에 기름 탱크를 심었다. 근데 기름 탱크가 훨씬 더 비싸다. 이게 자 500만 원짜리다. 그래도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다 기름 탱크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동산이 더 비싸다고 해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 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 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자 여전히 사용 차주이다 해서 용어 때문에 어렵다 해서 우리가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사용 대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임대차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유상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고요. 임대차는 어떻다? 유상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사용대차 친구의 볼펜 좀 빌려줄래? 라고 해서 볼펜을 빌려서 쓰고 다시 돌려주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에서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임차인. 사용대차에서 자, 빌려주는 사람, 볼펜을 빌려주는 친구를 사용대주,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을 사용차주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차주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차주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수목을 식재했으니까 이 부동산은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나무의 소유권은 사용차주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지금 이제 시멘트 아까 자재 한번 나왔었죠. 자재, 시멘트 무조건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끄트머리 부합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같이 세트했던 거, 이 건물 소유자가 선이 무과실이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다?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걸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건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판례가 너무 더럽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감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시멘트 자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건물 소유자 것이다. 그리고 자, 그 사람이 선이 무과실 몰랐어. 이 내막을 몰랐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시멘트
그 다음에 자재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30회 때 29회 때 연속해서 시멘트 자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절대 판례를 그 문장을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 제가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다 꼬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식하게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상린관계 중에서 부합 이런 주제까지 살펴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상린관계 부합 얘기 봐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한번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7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 거 나와 있죠. 지금 나머지는 좀 이따 보시게 될 테고, 자, 부합에 관한 주제. 자, 먼저 전체 그림 볼까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 요건 나중에 물권 총론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상속과 포괄 규정이 있게 되면 이미 소유권 취득하고요. 등기 안 해도 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공용징수, 수용 개시 큰 쟁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 작년에 나왔던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은 형성 판결. 그래서 갑과 을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분할 청구가 이루어져서 자, 둘이 분할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A 토지, 자, B 토지 각각 현재 분할된 상태 갑이 50%, 을이 50%의 지분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중에 갑이 A 토지를 갖고 을이 B 토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쪼개라라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때리게 되면은 이때는 뭐야,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바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수인 경매에 있어서 매각대금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부합 관련해서 나머지 자, 중복되는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 5번에 보니까 시멘트라고 하는 거, 자, 건물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임 무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선임 무과실했을 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건물 소유자가 내 막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부합 부정되는 케이스 정당 권원 없이 점점점 가게 되면 어떻다?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약정하며 등기까지 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부합물에 대해서 다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합 몇 개 체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지금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 등해서 72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는 거 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장래 토지 용상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유상. 양수인은 어떻다? 유상이다. 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실 것. 그 다음에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어떻다? 지금 우리 교재 7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럼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설반 측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이격 건축 관련해서 자, 건물이 완성되거나 또는 이제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어버리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 가지 제거 한 다음에 제거 청구한 다음에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상린 관계하고요. 부합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 그 다음 주제 확인을 하겠습니다.